보수와 중도 보수의 차이를 명확하게 따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양극화가 워낙 심해진 다음부터는 상생, 포용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적인 모델로서 정착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포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장 자체도 오히려 거꾸러지는, 이 부분들이 적절히 더 강하게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좀 중도 보수의 의미 아니에요. 보수는 아직도 클래시칼 또는 신자유주의 쪽에 조금 더 가 있는, 포용과 성장이 양립할 수 있느냐라고 그 전에 질문의 수준이 그거였다면 이제는 양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양립해야만 된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피플 순서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선전이 지금 한참인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진보, 보수, 그죠? 좌우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갈린다. 물론 서구 선진국에도 이념 지향이 다양하게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면서 또 그 나눔에 있어서도 별로 이론적 실체도 없이 나누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중도라는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듣게 되셨죠. 특별히 중도 보수라는 용어를 정치권에서 많이 쓰게 되면서 과연 이 중도의 길이 있는가, 또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이념 지향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중도 보수 이런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차제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언론사에 굉장히 오래 계셨죠. 그리고 저희 같은 투자자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매경TV의 대표를 역임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작가분이 되셨습니다. 서정희 작가님을 모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작가님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네. 대표님이라고 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네. 중도 보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더군요. 사람도 이름이 중요하고 또 회사도 이름이 중요한데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 지향이 이게 중도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제가 볼 땐 저분은 진짜 보수적인데 자기는 술자리에서 계속 자기 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중도 보수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건지, 또 책을 이제 같이 쓰신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필요하다.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중도 보수에 대한 책을 쓰셨는지요? 이번 선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화두 중에 하나가 중도 보수론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작년 말 계엄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이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이 중도 보수라고 하는 중원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패착 아닌가 싶은데 그거를 잘 잡아낸 게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쪽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적인 스탠스로서의 중도 보수와 경제적인 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중도 보수. 먼저 쉽게 우리 김프로님도 전문가시니까 경제는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중도, 좌 또는 우 이거 분명히 있죠. 경제학에 있습니다. 좌 그러면 막시즘 뭐 이런 게 있고요. 가장 왼쪽이죠. 왼쪽이죠. 가장 오른쪽에서는 또 불과 얼마 전까지 기승을 부렸던 신자유주의, 뭐 외교안보 쪽으로는 네오콘 뭐 이런 쪽이 있습니다. 중도 쪽으로는 소위 말하는 네오클래시칼이라고 할까요? 신고 전파라는 게 있고요. 약간 이거보다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거라는 걸 케인지언이라고도 뭐 이렇게 하고요. 이거보다 약간 오른쪽을 이제 신고 전파 종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제학적으로는 명확하게, 왜냐하면 모델이 있으니까요. 자기들의 그 성장 모델이 있고 정책 모델이 있으니까 이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의 그 선거 지형에 따라서 아까 술자리에서는 분명히 진보인데 보수라고 얘기한다든지 이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선거 지형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 선거 지형은 중도의 싸움인데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선점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책은 물론 그런 선거 측면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좌나 우나 이게 강조되는 사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중도 쪽에서 네오 케인지안이나 네오 클래시컬 종합이나 이런 정도에서 왔다 갔다 정책이 섬세하게 갈리는 것 이것들을 좋아합니다. 저희 학자들은. 그랬을 때 이번에 참여한 학자들은 중도 진보 학자들이 일부 있고요. 중도 보수 학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전적으로 저희가 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주신 질문에 정치적인 스탠스로서의 중도 보수와 중도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걸 조금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경제학적인 이 분류는 대부분 학자들에 의해서 하고 또 전공자들은 다 그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치 지형에서의 중도라는 얘기는 참 아전인수적으로 해석도 되고 또 유불리에 따라서 폐기도 됐다가 또 이거 잘못되면 기계적 중립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비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라서 지금 서정희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보수와 중도 보수는 뭐가 다른가요? 지금 우리 보수가 정말 있는가라는 그런 퀘션 마크도 있어서 그냥 원래적인 측면에서의 중도 보수와 보수는 어떤 간극이 있나요?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김프로님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번 대선에도 출마하셨던 유승민 전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중부담 중복지 얘기를 하면서 원내대표 연설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한 10년 됐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벌써. 그게 사실은 보수 쪽에서 중원을 좀 더 넓게 가져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였고 그때 이름은 개혁적 보수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개혁 보수. 개혁 보수.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보수가 집권했다가 진보가 집권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투표에 의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좋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했다가는 경제가 다 망가지니 이 중도에서 아까 섬세한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의 요체는 보수와 중도 보수의 차이를 명확하게 따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포용적 혁신 성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강조하는 쪽이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양극화, 월가 사태가 이제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 양극화가 워낙 심해진 다음부터는 뭐라 그럴까요? 상생, 포용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적인 모델로서 정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 어느 정도의 포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장 자체도 오히려 거꾸로지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적절히 더 강하게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좀 중도 보수의 의미 아닐까. 보수는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클래시컬 또는 신자유주의 쪽에 조금 더 가 있는 이런 쪽이라면 이제는 이 상생, 케인지안 쪽으로 좀 더 온 이런 부분들 컨셉. 저희가 포용적 성장, 포용과 성장이 양립할 수 있느냐라고 그 전에 질문의 수준이 그거였다면 이제는 양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양립해야만 된다. 라는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를 답을 찾아야 되는.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허망한 질문보다는 당연히 양립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양립시킬 거냐 이것들을 정책 담당자들이 찾아내야 된다.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게 이 책의 어떻게 보면은 줄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연설이 어쩌면 극단적인 보수에서 중도 보수로 나오려는 시도였는데 그게 이제 좌절됐잖아요. 지금도 좌절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무풍지대처럼 그렇게 존재해 왔군요. 그 중원이라는 이런 게 하여튼 반발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당내 분위기는 잘 모르는 게 솔직한 말씀입니다만은 경제학적으로는 분명히 이 부분은 답을 찾아야 되고요. 지금 많이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로서는 그 답을 아주 간절하게 찾는 의미에서 이 책을 냈고요. 그 말씀 중에서 정치적인 또는 그 정당인으로서의 과연 나는 진보인데 왜 당이 자꾸 우클릭을 하지?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뭐 이렇게 가치를 실어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요. 그냥 저도 듣는 얘기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당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중도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의당이라든지 옛날 노동당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이제 진보고 그렇게 따지면 이쪽은 좀 중도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지금 그 정당사를 쭉 그 트레이스에서 올라가 보면 네. 민주당의 기원은 한민당이죠. 맞아요. 예, 사실 한민당의 기원은 흔히 얘기하는 진보에서 케어하는 뭐 노동자, 농민, 뭐 서민 뭐 이런 계층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해합니다. 네네. 이쪽이 쭉 올라가면 자유당이 될 것 같고 뭐 그런 네네.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애초부터 사실은 이쪽이 너무 보수를 선점해 놓으니까 네네. 이쪽이 그냥 밀려서 진보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밀려서도 그런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노동자나 자영업자층이 두터워지면서 예. 아까 말씀드린 저층부가 두터워지면서 그쪽의 표를 향해 갔던 게 민주당 쪽으로서는 약간 좌클릭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원이 비어 있으니까 다시 조금 이제 우클릭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건 뭐 정치학자들이 좀 보면 답을 더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좀 아쉬운 면이 지금 경제 관련 토론도 받고 또 최근에 각 당이나 후보들 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 중에 경제 부분은 디테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급하게 치러지는 네. 대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저 후보들이 어떤 경제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고 네. 오히려 그냥 약간 가십성의 그런 논박들이 예. 조금 그 다른 형태의 논의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죠? 조금 더 민생이 문제고 경제가 문제라는 건 이번 그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하면서 구체성이 있는 논란이 이슈가 많이 제기되지 않는 거는 아마도 이 경제 구체적인 이슈들이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상생, 포용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믹스가 아직 답을 제대로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되는 게 진짜 선진적인 대선 싸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찾은 답은 이겁니다. 포용 그러면 포주기 복지를 얘기하고 포퓰리즘을 얘기하는데 저는 과감히 그 말씀을 드리지만 포퓰리즘과 약자 보호와는 엄연히 다른 용어다라는 걸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퓰리즘은 그야말로 선거 때 표가 되면은 이렇게 표를 의식하는 매표 행위처럼 표를 의식하는 어떤 정부의 곳간을 헐러서라도 하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약자 보호라고 하는 거는 경제 아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옛날 근로기준법이 있듯이 말이죠.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근로기준법이 있듯이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의 포퓰리즘은 아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이것이 포용이고 성장은 정부가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은 시장이 해야 된다. 이 부분 시장은 기업에 의해서 민간에 의해서 그다음에 약자 보호는 정부가 두툼한 재정 정책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포용적 혁신 성장입니다. 성장은 어차피 혁신을 통해서 기업과 민간의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니 그렇게 하고 제발 좀 경제 정책을 하면서 이게 뭔가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을 건드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업을 간섭하고 규제하고. 근데 그게 사실 나중에 보면은 정부가 생색내기 하거나 또 정부 재정을 요만큼 아낀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윗사람들한테 그 생색내는 그런 것들이 대바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 이제 취지고요. 국가지수 5천 시대를 연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천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좋은 건데 그냥 너무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애드벌론을 보고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실질적이지 않은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괜한 버블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이런 그 조심스러운 입장들도 있더군요. 그렇죠. 예, 차라리 그냥 어떤 로드맵 정도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물론 5,000포인트 가는 건 다들 좋아하죠. 더블 나는 거니까요. 지금. 지수가 더블 나면 정말 잘못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도 짭짤하실 겁니다. 그죠? 이 분야는 그야말로 우리 김 프로님이 더 전문가신데 왜 우리는 뭐 진짜 20년, 30년째 뭐 이 박스권이랄까요? 오르락내리락하다 결국은 지금 2,600선 왜 이런 걸까요? 저도 참 오히려 김 프로님께 여쭙고 싶은데 참 큰 논쟁거리입니다. 참 큰 논쟁거리고요. 제가 몸담았던 매일경제 미디어 그룹에서도 벌써 한 15년 전, 20년 전에 주가 3,000 가자. 이게 우리 경제 미디어의 연초 기획이었고 뭐 그랬었습니다. 뭐 4,000 그다음 한 5년 지나서 4,000 가자 뭐 이렇게 다 했었는데 근데 뭐 늘 다시 제자리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우리 김 프로님 답을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런 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양된 개인 투자의 수준을 우리 기업들이 가버넌스 측면이나 주주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못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갭이 나고 있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2019년, 2020년부터 굉장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글로벌 수준을 선도하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미 컨텐츠를 통해서. 근데 우리 기업들의 수준은 그거보다 훨씬 늦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린 가버넌스라든지 주주 정책에 대해서 배당 등. 그래서 그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다고 뭐 정부도 푸시를 하고 뭐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일사불란할 정도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지지부진한 거죠. 할 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게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상의 디스카운트는 완화되면서 이른바 얘기하는 3,000포인트, 5,000포인트 시대로 가는 스타트를 끊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하고 뭐 거의 일치하고요. 다만 몇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걸 얘기할 때 제일 예전에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많이 얘기했었죠. 컨트리 리스크. 안보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은 이제 5,000포인트를 못 가는 이유로 북한이라는 존재를 얘기하기에는 좀 거북스럽습니다. 근데 일본이 아마 그 뭐 세계의 화살 얘기를 하면서 아베 때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니케이 지수가 우리와는 다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빠진 걸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참혹하게 빠지긴 했습니다. 빠졌다가 뭐 다시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그들의 노력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우리가 한두 가지 더 추가해야 되겠다. 그 안보 리스크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식시장이 우리의 실물 경제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장된 종목이 너무 많고 상장 폐지된 종목이 너무 없고 고인물이라는 거죠. 고인물이고 썩은 고기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실물이 우리의 실물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이게 너무 과거에 매여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일본 도쿄 시장에서는 아마 그 상장 폐지를 많이 시키는 정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이제 그 주주의 문제도 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데 그의 상법 개정안인데 상법 개정안 대신에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업 쪽이나 이쪽에서 그 대한상공회사 하는 쪽에서 일본처럼 상장 폐지를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는 뭐 법에 담을 필요도 없이 어떤 뭐 금융감독원이 됐던 감독기관에서 PBR이 좀 그 북밸류가 좀 낮은 쪽을
일정 기간 동안 못 올리면은 상폐지. 상폐시켜버리고. 그 아마 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그런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상법 개정안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온건가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아무튼 문제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된다면 뭐 3천은 물론이고 5천을 가는 게 과연 우리가 늦은 거 아닌가? 늦은 건 아니다. 네, 너무 그 버블일이라거나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실력은 있다. 네. 근데 앞으로의 지금 뭐 우리 실물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만 우리의 주력 상품이었던 반도체라든지 철강,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국면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미래만 잘 설계가 된다면 뭐 금융이 실물을 잘 반영하도록만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지수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가능은 하다고 좀 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물론 보고요. 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수출도 잘 되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완전히 개선된다는 전제하에서 3천 5천도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이 더 중요한 거고 실물 쪽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업들을 다시 의욕적으로 뛸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할 거냐 또 쉽지 않죠. 또 트럼프가 또 등장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드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도전 중에도 어쨌든 주가지수 5천이라는 게 투자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방증으로서 주가지수 3천 5천도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차지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그 아까 금융 자본시장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실물 전체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체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상법 개정안 지금 굉장한 쟁점이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그 불안감을 갖는 대기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판례가 쌓여야 합니다. 판례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법이 바뀐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럼 주가가 갑자기 뭐 2,500에서 4,000이 가느냐? 전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판례가 쌓여야 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례가 점점 쌓이다 보면은 그 판례가 굉장히 기업들에게 흉기가 된다든지 그렇게 쌓여가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과도기적인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이사회 같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마비 현상? 서로 결정을 안 하려고 도장을 잘 안 찍으려고 하는.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게 사회이사분들 중에 도장 맡기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잘 보고 찍어야 되는 건데 그냥 찍어주니까 맞아요. 이게 이사회라는 게 유명무실해지고 또 주주보다는 경영진을 위한 그런 그 위원회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글쎄요. 그걸 한다고 해서 망가질 기업이 다라면 그걸 안 해도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견 드는데 공감입니다. 어쨌든 초기에 잘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잘 착근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뭐랄까 할까요? 불관역? 특정 지역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버블인데 버블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지는 거고 세금을 다 낸다면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뭘 그걸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 맞죠? 제가 만약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 이런 조언은 이 책에도 뭐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으로 많이 고생해보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특히 문재인 정부. 그죠? 많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비슷한 분들이 또 정책을 했었습니다만 그 레슨을 분명히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두 번, 세 번째 또 그런 실패를 겪기에는 그렇게까지 우둔하지는 않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뭐랄까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빠른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빠른 그 냉각을 막으면서
또 너무 거품이 끼는 걸 막으면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과거 2차례의 그런 실패만큼은 겪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바람이기도 하면서 아마 그 정도의 준비는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참 부동산이 묘한 것 같아요. 왜 진보 정부만 들어오면 뭘 건드리면 그렇게 반작용으로 더 많이 튀는지 그죠? 그렇죠. 희한해요. 이 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견이기도 하고요. 예. 일반 그 경제 활동하는 경제인들의 저쪽 정부는 이렇게 할 거야라는 예상이 돼서 이제 그런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 또 아까 그 포퓰리즘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네. 표를 의식한 부동산 값이 너무 떨어지면은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포퓰리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한다면 그런 실패는 더 이상 진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잦은 정책의 구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상처난 데다가 계속 뭘 이렇게 그죠? 자극을 주어서 이게 더 골마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잘라내야 되는 그런 경험을 사실 전전 정부에서 봤죠 저희가. 예.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아주 세련되게 적용되지 않으면 정책이 구현되기 참 어렵다는 걸 참 봤고, 어쩌면 그런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지금도 많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진보 정부의 정책의 미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상처로 그렇습니다. 남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지금 굉장히 큰 부담이 좌절을 준 거죠. 큰 부담이 돼 있고요. 이게 가계부채 또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새 정부가 누가 되든 아마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고요. 빠른 정책 전환이라든가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선거일부터 출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인수위가 없는 정부 구성이 될 텐데, 물론 이제 뭐 섀도우 내각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디가 되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6월 초에 출범을 할 때에 오랫동안 경제 문제를 다루신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쩌면 학생들과 이런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분의 입장에서도 어떤 거를 가장 주안점을 두고 초기에 정책, 특별히 경제 정책을 해야 될까에 대한 마지막 조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늘 주위에서 제가 듣는 얘기는 결국 이 정부도 초기에 많은 그 승부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겸 걱정을 하더군요. 이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그 여파로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심지어 지금 성장률 1% 미만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장률의 문제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일반 그 자영업 서민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굉장히 실수가 없어야 된다. 실패가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사람을 잘 써야 된다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고요. 그럼 잘 쓰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 그거는 뭐 어느 직종 출신을 써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팀워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거는 리더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그 지도자처럼 자기 소리, 자기 목소리만 내서 다른 아랫 사람들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리더가 돼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알아서 우리의 정책 담론이 아까도 우리 김 프로님도 지적하셨듯이 좀 구체적인 담론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그 두 후보 다 이제 행정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경기지사를 앞뒤로 하셨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제가 많이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한 그 학습 효과와 학습 그 양을 갖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여러 번 놀랐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너무 일사불란해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한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사람을 쓰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이 나아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네, 성장 없이 또 분배나 정의가 없어요. 구현되기 어렵죠. 네. 아까 두 개가 하나여야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이기 위해서도 또 하나일 수 있는 거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민간이 마음대로 뛸 수 있도록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주는 이 노력은 꼭 했으면 이 메시지만큼은 꼭 해줬으면 한국 그 뭐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과연 진짜 시장 경제였을까라고 다시 반문을 해보면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뭐 거의 계획 경제 준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계획 5개년 지금 중국이 하는 거 60년대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또 중국이 우리 많이 모방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지원으로 더 이상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정책도 여기 책에 써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생태계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아까 자본시장도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듯이 이 실물 경제도 생태계 차원에서 기업들이 자기 근육을 늘릴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키를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지. 정부가 무슨 우리 그 연구개발 R&D 예산이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그런데도 뭐 절대 규모가 아니라 이제 GDP 대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편없이 지금 그 부분에서 딸리고 있는 이유는 생태계의 문제 아니겠는가. 정부가 자꾸 모든 걸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부가 리드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군살이 지금 기업들도 그런 쪽에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루틴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 민간의 활력을 정말 좀 많이 활용해 줬습니다. 이제 규제와 연결되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는 용어를 그냥 흔히 쓰기도 하고요. 중도 보수라는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들도 많이 씁니다만은 진짜 무슨 의미인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쪼록 어떤 정부가 출범하든 간에 지난 3년보다는 훨씬 더 유능하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호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들을 초기부터 실수 없이 세련되게 펼쳐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서정희 작가님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뵀으면 좋겠고요. 네, 건강하시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 좋은 역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